인터넷에 이런 사진이 돌아다녀요. 만약 여기 6학년 친구들이 2011년생이었다면 1학년은 2017년생이었을 텐데요. 5년 후 2017년생이 6학년이 된다면 아마 신입생이 이만큼 더 줄어들 거예요. 2011년생은 총 47만 명 태어났는데 2017년에는 35만 명, 2020년에는 27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였던 우리 아빠들 세대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었는데 현재는 20만 명대까지 쪼그라든 거죠.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전체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태어난 아이가 27만 명인데 사망한 사람은 30만 명이었어요.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인구가 좀 줄어들면 차도 덜 막히고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저 줄어든 게 아닙니다. 한국은 늙고 있습니다.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인구 피라미드 유형 기억하시나요?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피라미드에서 종형, 항아리형을 넘어 윗부분이 불룩해지는 매병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어르신들이 많아진 것 같았던 게 그저 느낌이 아닌 거죠. 문제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한국에 급격한 인구 절벽이 발생할 거라고 예고합니다. 인구 절벽이란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걸 말해요. 2030년부터 25에서 59세 인구가 2,500만 명 이하가 됩니다. 즉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 돈을 벌거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10년이라는 시한폭탄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기일까요? 인구라는 게 자연스럽게 늘었다 줄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게 아닐까요? 1970년대만 해도 산하 제한 정책으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느니 둘도 많다는 표어가 어디에나 있었고요. 이 정책은 1996년도까지도 계속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은 또 너무 유난인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율이 한국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모두의 발등에 떨어진 불인 거죠. 2020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 가장 작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1명당 출생하는 아이의 비율인데요. 인구의 증감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2는 넘어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0.84는 꽤 심각한 수치입니다.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인구가 현재의 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죠. 2018년에 한국이 0.98을 기록했을 때도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스페인은 1.26, OECD 국가 평균은 1.61이었어요. 한국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있었던 전쟁이나 전염병보다 빠른 감소 속도라고 합니다. 이미 2021년 대학 입시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줄었으며 지방대는 신입생을 유치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다음 여파는 군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 병력은 29만 명으로 한국 군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병력을 겨우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졸업하는 2030년, 지금과는 반대로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커다란 구인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세수가 감소하면서 연금이나 복지가 젊은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돌아가죠. 이러한 충격이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한국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는 세계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왜 하필 한국만 이렇게 정면으로 맞았을까요? 인구 미래 공존의 저자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이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편중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청년 인구 54%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수도권의 경쟁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이것이 저출산을 일으킨 겁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과 재생산 본능이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이 아이를 낳고 대를 이으려는 재생산 본능을 앞지른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대책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3차례에 걸쳐 발의되었고 이 정책을 통해 200조가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한두 명 내외를 유지해오던 합계 출산율이 2016년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합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이유죠.
15년간 시행했던 정책을 들여다보면 다소 합당해 보입니다. 1차에서는 영유아 보육, 교육 지원을 확대했고요. 2차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무상 보육도 시행합니다. 3차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도 했죠. 보육과 일자리, 주거까지 엄청난 예산을 부었지만 사실상 너무나 광범위해서 우리가 출산을 결심하도록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찜찜한 게 있습니다. 15년간의 출산 정책은 출산을 하면 돈을 주겠다,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며 아이 낳기를 장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살펴보면 청년들은 생산 인구를 낳기 위한 도구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얼마가 든다는 말도 아이 낳는 일을 단지 경제적 가치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문사회 포럼에 따르면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를 잃었고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주거 비용에 좌절해야 했죠. 또 여전히 가사 돌봄 노동은 여성에게 쏠려 있고 일과 가정 둘 다 성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이를 수렴하여 단지 출산 장려가 아니라 전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는 단지 출산을 하면 보상을 하겠다는 정책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회에서 공존사회로 이행하는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 봅니다. 사실 사회를 경쟁사회로 만든 건 선배들인데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물으면 다소 억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뛰놀고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것에 마음껏 도전하는 에너지 넘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누구나 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자유롭게 일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질문을 바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직업적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요?